소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폐리 현상이 또 잘 일어납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신병이라고 하는 빙이라는 거 역시 증상이고, 정명석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호열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화제가 되는 다큐멘터리죠. 나는 신이다, JMS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심리는 무엇인가, 왜 그런 짓을 하는가, 그 피해자분들은 또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벌이 뛰어나지도 않고 완변이 뛰어나지도 않고, 그런데 불구하고 고학력자분들에게 접근해서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한 거, 거기서부터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격 장애라고 하죠.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 사이코패스 중에는 그렇게 치밀하지 않고 그냥 폭력적이기만 해서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는 소위 범죄자분들도 많지만,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하게 굉장히 교묘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무의식적인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또 한 가지 이유로 찾아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세뇌라는 특징이 원래 이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로 설득하고 논리로 설득해서 그러는 과정이 아니에요. 굉장히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과정이고, 고문의 아주 특별한 형태입니다. 타겟을 잡아서 고립시키고 협박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없게 하고 단절된 느낌을 통해서 사상을 주입하는 거죠. 굉장히 심신이 이제 연약해진 상태에서 사고의 개조를 당하면은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뇌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반사회적인 성격, 사기꾼 특성이 많은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일수록 잘 되고요. 또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다큐멘터리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정도의 어떤 능력을 보여준 부분도 있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뭔가 예측을 하고 맞춰지고, 치유의 역사 같은 것도 일어나고, 소위 이제 무속인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정신의학적으로는 신병이라고 하는 한국 문화증후군 중에서 있거든요. 소위 신내림을 받고 그 사람이 예언이나 특별한 빙의 현상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세뇌도 되고 의지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능력 역시도 정명석에게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정신의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빙의라는 것 역시 증상이고, 항정신병 약물로 증상이 없어져요. 신내림 증상이나 인격이 분열되는 증상이나 망상 같은 증상, 환청환시 같은 증상이 없어져요. 아무리 그래도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빠지게 될까,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데, 굉장히 교묘한 작전을 짭니다. 처음부터 교리나 그런 걸 내세우지 않고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그 사람에게 뭔가 결핍된 것을 충족시켜주는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처음에 JMS가 확장될 때 당시 시대상도 굉장히 억압되고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였는데, 자유로움을 누리고 싶은 대학생들에게 접근해서 굉장히 진취적인 자유로운 그런 활동을 하게 하고, 또 그 사람들끼리 굉장히 따뜻하게, 그래서 마음의 경계심을 풀게 접근을 하는데, 이 작전은 사이비 종교뿐만이 아니라 요즘 현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범죄에 이용이 됩니다. 한 예로 데이팅 앱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서 성을 착취하는 그 과정 역시도 처음부터 그렇게 가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 최소 한두 달의 기간 동안 굉장히 따뜻하고 매력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따르게 됐었을 때 이제 세뇌를 하는 거죠. 소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봤었을 때는 내가 왜 그랬지 하지만, 그 순간순간에는 굉장히 치밀한 그런 전략들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정명석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공공연하게 오랫동안 반복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위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 장애인 분들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죄책감도 못 느낀다고 하고, 그렇게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을까? 거기에 빠질까? 딱 보면 모를까? 이렇게 또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기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이상으로 할 수 있어요. 감정적인 표현, 눈물 연기도 잘하고, 교묘하게 조정을 잘한다는 거는 그런 연기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측면이 있고요. 다큐멘터리 한 장면에서 죄책감처럼 눈물도 흘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우선 큰 가능성은 연기다. 많은 분들이 연기를 해요. 왜냐면은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정 연기, 후회나 반성의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측면이 우선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의심됐던 거는 연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실질적인 공감 능력이나 죄책감은 없더라도 폐리 현상이 또 잘 일어납니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는 특성 자체가
뭐 기질적으로 메말랐을 수도 있지만 성장 과정에서 학대, 가학적인 그런 환경에서 굉장히 감정이 억압됐기 때문에 열등감이 많이 작용하다가 극악무도한 범죄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월한 존재다라는 거를 어필하기 위한 그 에너지가 엄청 커요. 내가 너보다 뛰어나 이런 거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포섭한 것도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고학력자를 포섭한 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그 대상 자체가 내가 질투심을 느낄 만한 뭐 학력적으로 더 뛰어나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내가 그 사람 위에 신으로 등극하는 것도 있고요. 또 성적인 착취를 한 대상 역시도 키도 170 이상이고 외모도 굉장히 뛰어난 이런 매력적인 사람을 선택한 것 역시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내 만족을 위한 타겟인 느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착취한다는 거는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이 느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대상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피해자분들의 특성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우선 꼭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칫 피해자 탓하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소위 호구라고 하는 누가 봐도 나쁜 놈인데 만나고 그거를 반복하고 그렇게 많이 당하면은 관계를 끊거나 뭐 이혼하거나 하면 되는데 그 선택을 못하고 물론 가해자가 잘못한 게 맞지만 이런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하는 분들을 보다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의존성이 많이 큰 분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너무 크고 피해를 너무 반복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하면은 의존성 성격장애라고 일컬을 수 있는데 의존성이라는 게 이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하는 것과 관련이 아주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존성은 사람의 본능이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유아기적인 의존 욕구가 있고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의존을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의존 욕구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연애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이런 끊임없는 관계를 맺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의존성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반복해서 강력한 의존성을 계속 발휘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선은 기질적으로 의존성이 많이 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복종하는 게 마음이 편하고 혼자 있는 시간도 사람에게는 필요한데 누군가 꼭 같이 하고 나를 보살펴주고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이런 사람의 존재를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필요로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분들이 있고요. 양육 환경에서 부모가 과도하게 통제적이고 너무 과잉보호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는 사실은 독립적인 자기를 점점 확장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부모의 요구를 거절할 일이 생기고 참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인데 부모가 그것을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왜 내 말 안 들어? 통제, 자율성을 보이는 순간에 굉장히 큰 비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을 주든가 아니면 당근, 내 말을 복종했었을 때 굉장히 착한 아이다, 실질적인 어떤 상을 주는 식으로 의존성을 굉장히 키우는 식으로 양육을 했었을 때는 성인이 되어도 그 의존성이 계속 강한 채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에게 걸렸을 때는 피해자로 굳어지게 됩니다. 반사회적인 사람들은 의존적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거든요. 굉장히 그 냄새를 잘 맡아요. 어떤 행동 스타일만 봐도 이 사람은 내가 잘 구슬리면 철저하게 복종할 거다라는 작전을 짭니다. 실제로 그게 먹혀 들어가고요. 너무 매력적으로 처음엔 접근이 돼서 점점 아주 빨리 깊은 관계가 됩니다. 점점 고립시키고, 고립이라는 게 뭐 처음부터 가두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마라, 내가 진짜 너 편이다, 이런 식으로 세뇌시키고 어떤 바깥 세상으로부터 관심을 끄게 이제 내 쪽으로 많이 당기는 건데, 의존성이 큰 분들은 거기에 많이 당겨져요. 일단 그 관계가 형성되면은 나중에 이제 고민이 되는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굉장히 뭔가 착취당하는 느낌이 들어, 성적으로 더러운 느낌이 들어, 뭔가 분명히 갈등이 있는 순간이 생겨요. 이 관계는 좋지 않은 것 같아,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의문이 들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적극적으로 거절하거나 도망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의존성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걸 거절하고 다시 이전의 나로 돌아가자니 이게 두려워요. 불안이 있어요. 혼자 되는 것에 대한 불안, 독립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쉽게 선택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유지를 해요. 근데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흔히 합리화라고 하죠. 가해자를 이상화를 많이 하게 돼요. 나의 의존성을 채워주는 그 존재를 실제보다도 훨씬 좋은 사람으로, 원래는 좋은 사람인데 가끔 뭐 충동적으로 그런 게 있어, 뭐 완벽한 사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나를 다 사랑해서 하는 행위야,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정명석도 가해 행동을 하면서도 피해자분들은 그게 피해라고 생각을 안 하죠. 신이 나에게 주는 선택,
사랑, 그게 가해자가 주는 세뇌이기도 하지만 의존성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게 또 합리화로 잘 먹히는 소재가 됩니다. 더 조심스럽지만 정확한 진단명으로는 빠져 있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이 염두에 두는 성격 유형이 있는데 희약적인 성격이에요. 자기 패배적인 성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존성이 큰 분들 중에서도 특히 내가 피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많이 반복되는 분들이 의심이 많이 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비슷해요. 혼자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하지만 그 과정이 가해자로부터 괴로움, 고통을 당하는 것에 많이 익숙해지고 그게 오히려 내가 마음이 편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상한 패턴이 반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피해자 탓하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까봐 언급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특성이 있지만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흔히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피해를 받는 것 자체가, 이 고통만이 내가 어떤 사람과 끈끈한 관계 형성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고정관념 편견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성장 과정에서, 양육 과정에서 일어나요. 평상시에는 관심을 못 받고, 하지만 의존성이 큰 분들은 관심 욕구가 크거든요. 인정 욕구, 사랑 욕구가 큰데 꼭 유일하게 받은 순간이 벌 받을 때, 내가 뭔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아파할 때, 내가 뭔가 잘못했었을 때, 벌 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똑바로 이 길로 가야 돼, 이런 지시. 그게 나한테는 너무 필요하다. 내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떤 피해를 당하는 순간에, 물론 고통스럽지만 그거는 사실은 나에게는 이득이다,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수단이다. 타겟이 되기도 쉽고 적극적으로 빠져나가기 어렵고, 이런 특성이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지만 꼭 이런 심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참 안타까워하면서 의아해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그런 피해자가 또 가해자 역할을 하게 되냐. 근데 이 부분 역시도 어떤 가해자 집단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해자 측면과 피해자 측면 모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은 가해자 측면,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요. 교묘하게 조종을 한다는 것은 피해자들을 또 조종해서 가해자 역할을 하게끔 합니다. 실제로 JMS에서도 뭐 인신공양 같은 행동을 했었을 때 상을 주는 거죠. 직책을 준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존성이나 피해학성이 있는 분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복종하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고요. 복종 안 했을 때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불안하고, 내가 혼자 뭔가를 선택한다는 거, 지시를 내가 따르지 않았을 때의 불안이 크기 때문에 그 지시 내용이 뭐든 간에 복종을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가해하려는 명령 역시도 복종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조금씩이라도 스스로 선택을 하고 아주 끈끈한 관계를 벌려보고, 근데 이런 분들은 이 조금만 벌어져도 충동이 확 들어서 내가 다시 글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적극적인 어떤 분리나 적극적인 주도, 이런 거를 처음부터 이제 요청드릴 수는 없고요. 소극적인 반항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이게 너무 두려워. 그럴 때는 막 적극적으로 엄청난 반항을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나도 모르게 먼저 엎드리거나 눈치만 줘도 먼저 제공하거나. 한 예로, 의존성이 큰 분들은 어떤 친구 관계에서 모임을 할 때 어디 집에서 모이자, 누구 집에서 모일래, 다들 눈치 싸움 하잖아요. 그때 불편하고, 내가 혹시 이거를 감당하지 않으면 무리해서 나를 좀 싫어할 것 같아, 이런 불안이 올라오고, 그럴 때 내가 혼자 되면 너무 불안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자원을 하거든요.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 안 해,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 소극적인 어떤 주도성을 점점 연습하는 첫 단추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역시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연습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한 또 변화의 시작이 된다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해자의 심리를 설명드리는 거는 굉장히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오르는 그 마음을 어느 정도 내가 머리로 이해함으로써 그 감정을 해결하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거기까지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방지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해자분들은 자기라고 생각 못 하고요. 죄책감도 없고 양심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워도 피해자분들이 자기를 지키고 경계를 지키고 거절하는 그런 연습, 또는 그런 사람들의 이런 어려움을 이해하고 헤아려서 주도적인 선택을 하게끔 도와주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서 이런 의존성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렸고요. 가해자분들이 더 이상 그 작전이 통하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중에서 JMS에 대한 이야기로 가해자의 특성, 피해자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이거 달라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구독자분들은 받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큰 그림 연구소라는 전문가 분들께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기회를 활용해서 새로운 영상들을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피드백도 많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